오늘은 3월의 첫날이자 봄의 첫날인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경일 3.1절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상에 쫓기다 보면 국경일은 그저 빨간 날, 쉬는 날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국경일이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3.1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일제강점기 때 만세 운동하는 거 기념하는 날이잖아 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가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기념일과 국경일을 살펴보면 기념일은 무려 53일이나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는 국경일은 1년에 단 5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3.1절은) 해가 바뀌고 맞이하는 첫 번째 국경일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3.1절은 왜 국경일일까요? 3.1절의 진짜 의미는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국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독립기념일입니다. 3.1운동이 있던 다음 해인 1920년 3월 1일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3.1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3.1절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하늘이 허락한 날입니다. 이날은 한두 명이 작정한 날이 아닙니다. 2천만이 함께하였고 소리만 외친 날이 아닙니다. 순결한 남녀의 피로 결심한 신성한 날입니다.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쁜 인사말. 그 말을 우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2025년 3월 2일) 일요일. 3월이란 단어를 소리내어 뱉으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왜냐하면 3월은 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봄은 한자로는 춘, 영어로는 스프링인데요. 춘자는 뽕나무 상자와 해 일자를 합쳐 만든 한자죠. 따뜻한 봄 햇살을 품고 뽕나무의 여린 잎이 돋아나오는 모양을 글자로 표현한 건데요. 만물을 되살리는 봄의 풍경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 스프링을 찾아보면 동사로는 뛰어오르다, 날아오르다, 갑자기 튀어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명사로는 땅에서 솟구쳐 오른 물줄기인 샘, 용수철, 그리고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샘이든 용수철이든 모두 봄의 의미와 연결된 것 같아요. 얼어붙은 땅이 봄 햇살을 받아 녹으면서 비로소 물이 흐르고 샘이 솟구치니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스프링, 용수철은 왜 봄인가요? 글쎄요. 아무리 거칠게 밟아도 수도 없이 눌러봐도 띠용 하고 아무렇지 않게
몇 번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그게 스프링, 용수철이 가진 능력이잖아요. 스프링 용수철도 봄을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추위가 아무리 몰아쳐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꽃나무를 피우는 봄처럼, 수없이 눌러보고 밟아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용수철처럼 우리 모두 봄처럼 아무렇지 않게 띠용 하고 회복하시길 응원할게요. 띠용. 2025년 3월 3일 월요일. 봄은 희망의 계절이라고 하죠.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다시 초록빛으로 단장하는 꽃나무를 보고 있으면 마치 부활이라도 한 것처럼 경이롭습니다. 겨울 내내 추위가 몰아치더라도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꽃 피우는 풍경을 마주하게 되면 봄은 정녕 부활의 풍경을 보여주는 계절인 것 같아요. 봄이 가진 부활의 풍경으로 시작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부활. 부활은 톨스토이가 70이 넘는 나이에 완성한 마지막 장편소설인데요. 죄를 지은 인간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민을 그린 소설입니다. 놀라운 건 톨스토이는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를 첫 문장에 담아내는데요. 부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십만의 인구가 도시에 모여 부대껴 사느라 자신들이 사는 땅을 아무리 망쳐놓았어도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게 길에다 돌을 아무리 깔아놓았어도 돌틈을 비집고 나오는 풀마저 뽑아치웠어도 석탄과 석유 그을음으로 대기를 더럽혔어도 나무를 마구 잘라내버렸어도 동물과 새들을 쫓아버렸어도 그럼에도 봄은 도시에도 찾아왔다. 봄 하면 떠오르는 클래식 작곡가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답하지 않을까요? 비발디. 1678년 3월 4일, 오늘은 바이올린 협주곡 4개로 너무나 친숙한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비발디는 작곡가이자 동시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요. 그가 작곡한 수많은 바이올린 협주곡들은 놀랍게도 비발디가 가르치는 고아원의 소녀들을 위해 작곡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비발디는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남매를 키우기 어려웠던 형편 때문에 장남인 비발디는 15살에 수도원에 입회하는데요. 10년간 사제 수련 과정을 마치고 25살에 신부님이 됩니다. 하지만 천식 환자였던 비발디는 미사를 집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침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카톨릭 교구청은 비발디를 피에타 소녀 고아원의 바이올린 음악교사로 임명하는데요. 비발디의 전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던 피에타 고아원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단이 있었는데요. 음악교사였던 비발디의 노력 덕분에 최고의 음악학교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보다 더 훌륭하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베네치아를 방문하면 꼭 들려야만 하는 추천 명소였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피에타 고아원이 음악학교로 명성을 날리자 이탈리아 각지의 귀족들이 고아원에 자기 딸을 데려와 제발 고아원에 입학시켜달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네요. 고아원의 전설, 빨간머리 신부님, 어떤가요? 비발디의 명곡만큼 감동적이지 않나요? (1685년 3월 5일) 오늘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며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핸델이 태어난 날입니다. 재밌는 건 핸델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바흐, 어머니가 핸델인 바로크 시대 음악을 계승한 작곡가들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인데요. 실제로 베토벤은 핸델을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라 존경하며 핸델의 음악을 진지하게 연구했다고 하네요. 독일에서 태어난 핸델은 궁정의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다양한 음악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관이 되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법대로 진학합니다.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의 열정을 어찌 막을 수 있을까요? 핸델은 18살에 오르간의 거장 복스데우데를 찾아가 오르간 연주법을 배우며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을 걷습니다. 당시 작곡가들은 오페라를 통해 명성을 누렸던 시절이었는데요. 핸델 또한 오페라 공연 유행했던 유럽의 대도시를 떠돌면서 오페라 곡들을 작곡하며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영국 런던에 오페라 순회 공연을 갔다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영국에 정착합니다. 재밌는 건 당시 핸델은 독일 하노버 왕국의 작곡가였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하노버로 돌아가지 않고 영국에 정착해버립니다.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핸델을 후원했던 영국의 앤 여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하필이면 하노버 왕국의 조지 1세가 영국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조지 1세의 분노를 두려워한 핸델은 왕위 계승식을 축하하기 위한 뱃놀이에서 연주할 곡을 작곡합니다. 그 곡의 이름이 바로 핸델의 수상음악.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지 1세는 핸델의 수상음악에 매우 감격하며 3번이나 앵콜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핸델의 수상음악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우리는 핸델이 작곡한 불멸의 곡들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1475년 3월 6일.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이자 시인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태어난 날입니다.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라파엘로 산치오인데요. 그림, 조각, 건축 등 어느 한 분야에서도 대가가 되기 어려운데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은 모두 수많은 분야에서 불멸의 예술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가진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이 있죠. 어쩌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을 두고 생겨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폴리메스라고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전공 분야라는 한계를 거부하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동시에 보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고민할 시간에 그냥 다 하세요. 미켈란젤로는 특히 조각의 천재였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가 끌어안고 있는 조각상 피에타가 바로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입니다. 피에타는 역사상 수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가장 많이 그려진 주제 중 하나였는데요. 아무 설명 없이 피에타라고 하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을 의미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미켈란젤로는 피에타 조각상을 무려 24살의 이른 나이에 조각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제발 하나만 열심히 해 라는 말은 어쩌면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한계 짓는 말이 아닐까요? (1475년 3월 6일)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이자 시인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태어난 날입니다.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라파엘로 산치오인데요. 그림, 조각, 건축 등 어느 한 분야에서도 대가가 되기 어려운데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은 모두 수많은 분야에서 불멸의 예술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가진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이 있죠. 어쩌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을 두고 생겨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폴리메스라고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전공 분야라는 한계를 거부하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동시에 보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고민할 시간에 그냥 다 하세요. 미켈란젤로는 특히 조각의 천재였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가 끌어안고 있는 조각상 피에타가 바로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입니다.
피에타는 역사상 수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가장 많이 그려진 주제 중 하나였는데요. 아무 설명 없이 피에타라고 하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을 의미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미켈란젤로는 피에타 조각상을 무려 24살의 이른 나이에 조각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제발 하나만 열심히 해 라는 말은 어쩌면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한계 짓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미켈란젤로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켈란젤로는 6살 때 너무 일찍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린 미켈란젤로는 결국 유모집에 맡겨져 성장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유모의 남편이 돌을 깎는 석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마치 조각가가 될 운명처럼 6살 때부터 돌을 깎으며 노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미켈란젤로는 먼 훗날 이 시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각용 끌과 망치를 갖고 노는 게 가장 즐거웠어요.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예술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뿐 아니라 온 집안 친척들이 반대하는데요. 이때 미켈란젤로는 두 번째 행운을 만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메디치 가문에서 당시 15살이었던 미켈란젤로를 메디치 가문으로 초대합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은 대리석 정원을 만들어 젊은 조각가들이 마음껏 실습할 수 있도록 비싼 대리석을 무한대로 제공해 주었는데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으로 가득한 정원에서 수많은 연습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사기꾼이 미켈란젤로의 연습작을 보고 감탄해서 마치 고대 로마 시대에 발굴된 유물처럼 속여서 비싸게 파는데요. 로마에서 파견 나온 추기경이 진짜 로마 시대의 유물인 줄 알고 덜컥 구매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나중에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자 추기경은 크게 분노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고대 로마 시대 유물처럼 만든 조각가가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수소문 끝에 추기경은 미켈란젤로를 찾아내는데요. 성당 안을 장식할 새로운 조각상을 의뢰합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바로 피에타. 어제의 불행이 오늘의 불행이 될지, 행운이 될지는 결코 알 수 없는 것. 인생은 그래서 더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웠던 저항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녀들이 외친 구호는 모두에게 빵과 장미를. 이날의 감격을 제임스 오펜하임은 빵과 장미라는 시로 남겼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 우리가 행진하고 또 행진할 때 우리의 노랫소리를 듣고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빛바랜 부엌과 공장의 다락방에 갑자기 햇살이 쏟아진다네. 빵과 장미를, 빵과 장미를.
우리가 행진하고 또 행진할 때 우린 남자들을 위해서도 싸우지. 그들은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는 남자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착취당해선 안 되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 모두 굶주렸다네. 빵과 장미를, 빵과 장미를. 우리가 행진하고 또 행진할 때 수많은 여인들이 죽어갔다네. 아주 오래된 빵을 달라던 여성들의 노래를 따라 울부짖으며 고된 일만 하는 여성들은 예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린 빵을 위해 싸우지만 장미를 위해서도 싸운다네. 우리들이 행진하기에 위대한 날들이 온다네. 여성들이 떨쳐 일어서면 온 인류가 떨쳐 일어서는 것. 게으른 한 사람의 안락을 위해 10사람이 혹사당하는 일은 이제 없을지어다. 인생의 영광은 함께 나누는 것. 우리 함께 나눕시다. 빵과 장미를, 빵과 장미를.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최초로 달에 갔던 닐 암스트롱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를 비행한 사람은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인데요. 3월 9일 오늘은 유리 가가린이 태어난 날입니다. 유리 가가린은 1961년 4월 12일 소련에서 만든 보스토크 우주선을 타고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보다 무려 8년이나 빨랐다는 사실. 하지만 유리 가가린도 공군 사관학교 시절에는 너무 작은 키 때문에 전투기 조종석에서 시야가 나오지 않아 태교당할 뻔했는데요. 다행히 비행교관이 전투기 조종석에 방석을 깔아줘서 간신히 비행훈련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유리 가가린의 키는 무려 157cm. 재밌는 건 최초의 우주비행선 보스토크가 완성되자 우주비행사 1명을 선발하기 위해 최고의 파일럿 3천여 명을 테스트했는데요. 우주비행사의 신체 조건에 부합한 후보는 극소수였습니다. 우주비행사의 신체 조건은 키는 반드시 170cm 이하일 것이며 체중은 72kg를 넘지 않을 것. 157cm의 작은 키인 유리 가가린은 속으로 만세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너무 작은 키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가 못 될 뻔했지만 너무 작은 키 덕분에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너무 작은 키 때문에 못했어요. 아닙니다. 너무 작은 키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유리 가가린에게 일어난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2016년 3월)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국입니다. 결과는 알다시피 4대1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알파고는 이 다음에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 9단과도 승부를 겨루는데 알파고가 전승을 이기는 바람에 이세돌 9단은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알파고에게는 패배했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바둑의 위상을 또렷하게 각인시킨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바둑은 세계 바둑계에서는 득보잡 취급받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1988년 대만의 부호이자 열렬한 바둑 애호가인 응장치는 역대 최고의 상금을 걸고 세계 바둑대회를 개최하는데요. 대회 이름은 응십의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4년마다 개최하고 상금도 가장 많았기에 사실상 바둑 올림픽 혹은 바둑 월드컵 대회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각 국가를 대표하는 바둑 최강자들을 초청하였는데 중국 4명, 일본 6명, 대만 3명, 그리고 한국은 단 1명만 초청합니다. 초청 인원 단 1명. 한 명이란 숫자가 보여주듯 당시 한국 바둑은 중국과 일본, 대만에 비해 국제적인 위상이 거의 없었는데요. 당시에는 국제 바둑 대회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 선수들만 출전해서 겨루는 대회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제1회 응십의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최종 우승자는 한국에서 출전한 단 1명, 조은현 9단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조은현 이후 한국 바둑은 이창호, 이세돌 등 9단 입신에 오른 고수들이 나오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바둑대국의 위치에 오릅니다. 오늘은 조은현 9단의 생일인데요. 아직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건강하게 오래도록 명승부 보여주시길 응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0년대 병원 청소와 닭장 청소, 헛간 공사, 보디가드 등 마땅한 직업이 없어 아무 연관 없는 일만 하던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 지구가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은 이 청년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무일푼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는데요. 여행 중 길을 잃어버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는데 무시당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다니. 청년은 크게 낙심하는데요. 잠시 후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무시당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맥주 한 잔 들이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무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인근 호텔에서 청각장애인 모임이 있었던 것. 들은 척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듣지 못했던 거죠. 진실을 알게 된 청년은 자신이 화가 난 것이 우습고 허탈해서 술을 잔뜩 먹고는 들판에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데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합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가 있었으면. 이 청년의 이름은 더글러스 애덤스. 무려 1,400만 부나 판매한 사상 초유의 SF 작품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작가입니다. 오늘은 더글라스 애덤스의 생일인데요. 스페이스X의 창업주 앨런 머스크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우주에 대한 꿈을 안겨준 자신의 인생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2018년에 이 책을 자신이 만든 로켓에 담아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은하수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을 히치하이커들을 위해서요. 수백만 년 전 우주에는 이미 고도의 지식과 도덕적 수준을 가진 외계 종족이 살았는데요. 우주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끝없이 논쟁하다 마침내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가장 똑똑한 이들만 뽑아 엄청난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요.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깊은 생각. 거대한 슈퍼컴퓨터 깊은 생각이 완성되자 그들은 질문합니다. 깊은 생각이요. 인생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의 해답은 무엇인가? 우린 정말 그 답을 듣고 싶어. 간단한 해답 말이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750만 년 뒤 이곳에 다시 오세요. 도무지 흐르지 않을 것 같았던 750만 년이 마침내 흐르고 종족은 다시 슈퍼컴퓨터 깊은 생각을 찾아가 질문합니다. 깊은 생각이요. 이제 제발 답해다오. 인생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의 해답은 무엇인가? 답을 찾았지만 아마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 제발 답을 말해줘. 우린 답을 꼭 알아야겠어. 인생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의 정답은 42입니다. 42? 숫자 42? 네, 면밀히 고민해봤는데 답은 42입니다. 말도 안 돼. 42가 대체 뭐야? 그런 쓰레기 같은 답변이 어딨어? 42의 진짜 의미를 알려줘.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했잖아. 인생과 우주,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뭐냐고.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질문을 얻기 위한 슈퍼컴퓨터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우주 제일 가는 슈퍼컴퓨터를 다시 만드는데요. 그건 바로 지구였습니다. 지구는 행성이 아니라 컴퓨터였던 거죠. 해답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0만 년. 하지만 1000만 년의 5분을 남겨두고 지구는 폭파당하는데요. 숫자 42의 의미를 결코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어쩌면 슈퍼컴퓨터의 얘기처럼 질문이 아닌 것을 질문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이상 더글라스 애덤스의 SF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3월 13일 오늘은 독립유공자이자 민중운동가 시인이자 인문학자인 신천 함석헌 선생님이 태어난 날인데요. 일제강점기부터 군사 독재 시절까지 평생을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소개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게나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씨알에게 보내는 편지 바봇의 함석헌 흙, 씨알의 바탕인 흙이 무엇입니까? 바위가 부서진 겁니다. 바위를 부순 것이 누구입니까? 비와 바람입니다. 하지만 비와 바람은 폭력으로 바위를 부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쓸고 쓸어서 따뜻한 입김으로 불고 불어서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니 흙이야말로 평화의 산물입니다. 평화의 산물이기에 흙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씨가 부드러운 흙 속에 떨어질 때 그곳에서 노래와 춤이 나옵니다. 새로 돋아나는 싹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예술이 어디 있습니까? 씨알의 소갈. 씨알은 소갈이 들어야 씨알입니다. 정말 소갈이 차도록 들면 대적에게 먹혀도 걱정 없습니다. 소갈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대자연을 스승과 벗으로 삼는 여러분은 뱃속을 통과해 나온 걸음에서 수박과 참외가 나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겨자씨같이 작더라도 소갈이 들어야 하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큰 고깃덩이가 되지 말고 작더라도 알이 들어야 합니다. 사실 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입니다. 큰 것을 숭배하는 이 육식동물의 세상에서 잘게 살지 않고는 소갈을 야무지게 채울 수 없습니다. 잘고 자라서 그 살인귀들의 모진 이빨 사이로 빠져나가고 연글고 연글어서 그 독한 창자의 즙 속에서도 녹지 않고 나와서 뜯어먹고 다 거칠어진 동산에 다시 푸른 낙원을 일으키는 것. 바로 씨알의 덕인 겁니다. 애니메이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정지해 있는 만화 그림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는 일을 하는 작화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3월 15일 오늘은 일본의 전설적인 애니메이터 오우츠카 야스오님의 생일이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우츠카 야스오는 만화 원작자나 감독으로 활동한 이력은 없어 아마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푸른 바다 저 멀리 새 희망이 넘실거린다. 미래소년 코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TV 애니메이션 데뷔작 미래소년 코난의 모든 시리즈 그림을 그리고 작가를 맡은 분이 애니메이터 오우츠카 야소입니다. 오우츠카는 어릴 때부터 기관사가 꿈이었는데요. 만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어렸을 때 움직이는 증기기관차를 봤을 때의 감동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지프차에 반해 몰래 숨어서 지프차를 그리다가 스파이로 오해받아 미군에게 치조당한 적이 있다는데요. 움직이는 기계장치만 보면 환장을 하는 메카닉 덕후였다고 합니다. 오우츠카의 이런 메카닉 덕후 기질이 가장 잘 반영된 애니메이션이 바로 루팡 3세와 미래소년 코난인데요. 멋들어진 자동차들의 역동적인 추격신, 마치 오토바이처럼 날쌔게 날아다니는 비행선들의 전투신, 상상력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작동할 것 같은 생생한 로봇 장치들은 모두 오우츠카의 작품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는 실력을 인정받아 직접 감독하고 연출할 기회가 생겼지만 오우츠카는 자신보다 후배들이 연출을 더 잘할 거라며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모두 양보합니다. 오우츠카가 양보한 후배들이 누구냐면 훗날 엄마 찾아 산말리와 빨간머리 앤을 감독한 타카하타 이사오,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미야자키 하야오.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설적인 감독 모두 오우츠카가 애니메이터로 근무하는 토에이 동화에 입사해서 오우츠카에게 그림 작화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사실. 전설을 만든 고수? 놀랍지 않나요? 귀여움으로 지구를 정복한 동물. 3월 16일 오늘은 판다데이인데요. 중국 국보로 지정된 멸종위기 동물 판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판다는 한자로는 웅묘, 곰고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른이 된 판다는 체중이 100kg가 넘어가니 고양이라기보다는 곰에 더 가깝겠죠. 한때 판다는 곰과에 속하는지 너구리과에 속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너구리랑 비슷하게 생긴 레서 판다 때문에 일어난 논란이었죠. 지금은 판다라고 하면 자이언트 판다를 뜻합니다. 그럼 판다는 곰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판다는 어느 종에도 속하지 않는 판다는 그냥 판다입니다. 2024년 3월 에버랜드는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들로 넘쳤는데요. 중국 귀환을 앞둔 판다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였죠. 사실은 저도 유튜브로 매일 푸바오를 봤었는데요. 안녕 푸바오. 푸바오가 떠날 때는 정말 눈물바다였죠. 푸바오는 한국 최초로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판다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눈을 빨리 뜬 판다입니다. 재밌는 건 푸바오에게 삼성물산 명예사원증이 발급되어 삼성그룹 역대 최연소 직원이라는 사실. 푸바오가 건강하게 어른이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판다는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 수촨성과 티베트 지역에만 거주하는데요. 그 이유는 판다의 주식지인 대나무 숲이 거대하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남죽해,
촉의 남쪽에는 대나무의 바다가 있다. 야생에서 살고 있는 판다는 모두 수찬성의 촉남주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10대 절경에 꼽히기도 하는 촉남주케는 영화 와우 장룡을 보면 어떤 절경인지 살짝 엿볼 수 있는데요. 판다를 보호하고 번식하는 판다 연구 기지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동안 대나무만 먹는 판다는 대나무 숲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나무 숲을 보호하는 일이 곧 판다를 지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하루는 유튜브에서 판다를 보며 모두 힐링하시길. 판다의 귀여움이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팡파르. 흔히 빵빠레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짧은 음악을 뜻하는데요. 영광과 번영, 승리와 개선의 의미를 담아 군악대에서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VIP들의 입장이나 축하할 때 사용하는 음악인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그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팡파르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영화사 20세기 폭스의 팡파르입니다. 1935년에 설립한 20세기 폭스사는 무려 9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천 편이 넘는 영화를 제작하며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기쁨을 줬는데요. 그 모든 영화들이 시작하기 전에 한결같이 나오는 음악을 절대 모를 수가 없죠. 그럼 90년 동안이나 영화 팬들을 설레게 한 20세기 폭스사의 팡파레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화 음악 작곡가 알프레드 뉴먼입니다. 3월 17일 오늘은 알프레드 뉴먼의 생일인데요. 찰리 채플린의 시티라이트를 비롯하여 존 포드의 분노의 포도,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등 120편이 넘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무려 아카데미 음악상만 9관왕을 달성한 거장인데요. 광활한 서부에 존 포드가 멋지게 등장할 때 나오던 웅장한 음악도, 영하 7년 만에 외출해서 마를린 먼로의 스커트가 휘날릴 때 나오던 섹시한 음악도 모두 알프레드 뉴먼이 작곡한 곡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결같이 연주하는 20세기 폭스사의 팡파레야말로 영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함께할 운명이니 그야말로 불멸의 음악이라 볼 수 있겠죠. 알프레드 뉴먼의 팡파레를 들으며 오늘 하루 힘차게 기운 내세요. 스페이스 워커, 우주를 건넨 사람. 우주선에서 벗어나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우주 유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인류 역사상 우주 유영을 처음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965년 3월 18일 오늘은 소련의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인류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날인데요. 인류가 최초로 우주로 나서는 순간을 전 세계 사람들이 뉴스로 지켜본 날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우주 유영을 마치고 우주선으로 복귀할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우주선은 차렷 자세를 해야지만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출입구가 좁았는데요. 우주 유영을 하는 동안 기압 차이 때문에 우주복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우주복 때문에 우주선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 거죠. 우주에서 20분이나 사투를 벌여도 해결되지 않자 레오노프는 결국 목숨 건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그건 우주복의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 결국 레오노프는 간신히 우주선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하지만 우주복을 진공 상태로 만들 때의 충격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잠수병에 걸리고 마는데요. 숨을 헐떡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지구 귀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했던가요? 지구 귀환 중에 우주선의 난방장치마저 고장나 버리는데요. 우주선의 냉각장치는 계속 작동되는 바람에 우주선은 거대한 냉동고가 되어버립니다. 우주선이 불시착한 곳은 폭설로 뒤덮인 거대한 산맥. 구조대는 우주선까지 접근할 수가 없어 이틀 밤낮에 걸쳐 나무를 베어 우주선까지 가는 길을 만드는 대대적인 구조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눈 덮인 산속, 우주선에 갇혀 영하 30도의 추위를 이틀 동안 견디며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인류 최초의 스페이스 워커가 됩니다. 오늘날 눈부신 우주 개발은 모두 알렉세이 레오노프의 위대한 한 걸음, 스페이스 워커 덕분이란 사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우리말로는 성스러운 가정이란 뜻을 가진 스페인어인데요. 3월 19일 오늘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일생을 바친 역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의 건축 공사를 시작한 날입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가우디는 3월 19일 성요셉 축일에 맞춰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을 담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건축 공사 기간은 무려 144년. 1882년에 시작된 공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우디는 인생의 42년을 성당 건축만 했으니 가우디의 일생을 바친 역작이라 볼 수 있겠죠. 성당 높이는 172.5m. 완공된다면 바르셀로나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됩니다. 성당 높이가 172.5m인 이유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하느님이 만든 작품보다 더 높아선 안 된다는 가우디의 깊은 신앙심 때문인데요. 성당이 건축된 바르셀로나시의 언덕 높이가 173m라는 사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성당 짓는 데 일생을 바친 가우디는 새벽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전차에 치여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가우디의 허름한 옷차림만 보고 노숙자로 판단해 거리에 방치한 채 그냥 가버리는데요. 뒤늦게 가우디를 발견한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에서조차 노숙자로 오해받아 치료받지 못합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신부님들이 병원으로 달려가 병상에 쓰러져 있는 저 늙은 노인이 가우디야! 라고 호통을 치자 의사들이 진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우디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며 말합니다.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거지 같은 가우디가 여기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줘라.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머물다 죽는 게 좋다. 어쩌면 가우디가 남긴 건 일생을 바친 대성당이 아니라 숭고한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키너의 상자라는
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프로이드와 함께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생일인데요. 행동주의 심리학을 정립한 분입니다. 스키너의 상자는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실험 상자인데요. 생쥐를 스키너의 상자에 넣어두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먹이를 얻기 위해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데요. 보상이 주어질 때 원하는 행동을 더 많이 강화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자에 들어간 생쥐가 지렛대를 누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키너는 생쥐가 지렛대를 누를 수 있도록 지렛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지렛대 근처로 이동할 때마다 먹이를 주는데요. 즉, 원하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걸 행동 조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키너는 도박에 중독되는 원리도 발견하는데요. 하나의 상자에 2개의 지렛대를 설치한 다음 한 곳은 누를 때마다 먹이 1개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아주 가끔 먹이 여러 개가 쏟아지도록 장치했는데요. 먹이 1개만 나오는 지렛대는 건드리지 않고 먹이 여러 개가 쏟아지는 지렛대만 부서질 정도로 눌렀다는 사실. 카지노의 빠칭코, 가챠 랜덤 뽑기 등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중독은 모두 비정기적인 보상이 중독을 유발한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리에 따른 것.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교육 원리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행동이 이로운 행동이고 해로운 행동인지 판단할 수 없는 대상에게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 원하는 걸 사달라고 생떼 부리는 경우 사람들 시선이 창피해 원하는 걸 사준다면 아이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동 강화 학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람 많은 곳에서 생떼 부리면 효과적이구나. 어떤가요? 아이 이기는 부모는 없다지만 부모의 쉬운 선택은 아이의 나쁜 행동을 너무 쉽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하나의 심장, 4개의 다리. 탱고. 오늘은 탱고의 황제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생일인데요. 탱고 음악하면 떠오르는 음악들은 대부분 피아졸라가 작곡한 곡일 정도로 탱고 음악을 전 세계에 전파한 거장입니다. 오늘은 피아졸라의 대표곡 리베르 탱고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피아졸라는 10살 때 아버지로부터 탱고 전통악기인 반도네온을 선물 받으며 탱고 음악을 시작했는데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탱고 음악은 클래식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활락가를 밝히는 유흥음악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젊은 시절 피아졸라는 늦은 밤까지 취객들이 넘치는 캬바레에서 탱고 연주자로 일했던 나쁜 기억 때문에 자신이 탱고 연주자라는 걸 숨기며 클래식 음악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클래식 작곡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는데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제출했더니 음악 교수에게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다 좋은데 곡에서 자네 감정이 안 느껴져. 혹시 자네 클래식 말고 다른 음악을 한 적 있나?
피아졸라는 자신이 탱고 연주자였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말을 빙빙 돌리며 우물쭈물하지만 결국 모든 걸 고백하고 교수 앞에서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데요. 이게 진정한 음악이지. 극찬을 받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피아졸라는 탱고 음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클래식 음악에서 탱고 음악의 작곡가로 방향을 바꾸는데요. 어떤가요? 혹시 한순간의 나쁜 기억 때문에 연관된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멈췄던 적은 없나요? 나쁜 기억을 넘어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일.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란 예술. 오늘은 위대한 작가 괴테의 서거일인데요. 괴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대화를 기록한 괴테와의 대화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리 자기 멋대로 하려 해도 우리 모두는 결국 집단적인 존재라네. 생각해 보게나. 순수한 의미에서 온전히 우리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적으며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앞을 먼저 살았던 이들이 남긴 것을 받아들이고 배워야만 한다네. 가장 위대한 천재일지라도 모든 걸 자기 내부에서만 끌어내려 한다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대다수의 유능한 이들이 독창성이라는 헛된 꿈에 사로잡혀 반평생 어둠 속을 헤매지. 나는 우리 이전의 대가로부터 배우지 않고 모든 걸 자신만의 천재성 때문에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예술가들을 많이 보아왔다네. 멍청이들, 우물한 개구리들. 감히 말하지만 자신이 천재라는 착각에 빠진 예술가들은 내가 벽에 걸어둔 몇몇 거장들의 스케치만 훔쳐보더라도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걸세. 인간의 위대한 점이란 대체 무언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걸 자신에게로 끌고 와서 보다 높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긴 생애 동안 많은 걸 이루어냈지만 솔직히 말해 본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에 정신을 집중해서 어느 정도 숙달된 솜씨로 재현한 것일 뿐 나의 지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네. 작품의 재료로 만났던 수천의 사물과 인연들 덕분이지. 어린이와 청년, 노인들까지 그들 모두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을 내게 들려주었다네. 난 단지 그들이 날 위해 씨를 뿌려준 것을 손으로 움켜쥐고 수확한 것이라네. 그러니 스스로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따지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예술가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뜻을 높게 두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재능과 끈기를 발휘하는 것. 오직 그뿐이라네.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마틴 스콜세지 등 오늘날 세계적인 영화 감독들이 앞다투어 스승으로 모시는 영화 감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일본 영화계가 낳은 최고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의 생일인데요. 영화 라쇼몽, 7인의 사무라이 등을 감독한 세계 영화사에서 지울 수 없는 거장입니다. 1910년에 태어난 구로사와는 청소년 시절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뚜르게네프 등 러시아 문학을 탐독하던 문학소년이었는데요. 인상주의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학교로 진학해 화가로도 활동했습니다.
26세 화가 생활을 그만두고 도호 영화 제작소에 입사하여 도제식 연출부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7년 동안 고된 조연출 생활을 마친 후 33세에 영화 감독으로 입봉합니다. 영화 감독 데뷔 이후 구로사와는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한두 편의 영화를 꾸준히 찍는데요. 그의 12번째 영화 라쇼몽이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습니다. 50년간 총 30편의 영화를 연출한 구로사와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각색한 영화로 명성을 날리는데요. 특히 세계 영화사에 영향을 끼친 10대 영화의 라쇼몽과 7인의 사무라이 두 편이 동시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 스필버그, 루카스, 스콜세지 등 세계적인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구로사와의 영화를 보며 영화의 모든 것을 배웠다며 존경을 표하는데요. 정작 구로사와는 헐리우드 영화의 거장 존 포드 감독의 영화를 보며 영화를 배웠다며 존경을 표합니다. 중년 이후에 구로사와는 항상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는데요. 존 포드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고 하네요. 리스펙트. 존경은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리스펙트 넘치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의 영화 한 편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블랙리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살생부, 척결 대상을 기록한 명단을 뜻하는데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차별당하기 때문에 헌법에는 블랙리스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고 블랙리스트는 항상 존재해 왔는데요. 모든 권력은 권력을 비판하는 이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3월 24일 오늘은 1997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탈리아에 자랑하는 극작가 다리오 포의 생일인데요. 아이러니한 건 이탈리아의 자랑인 다리오 포가 이탈리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라는 사실. (20대) 때부터 극작과 배우를 겸하며 연극을 시작한 다리오 포는 소극장에서 만난 연극 배우 프랑카 라메와 결혼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다리오 포 프랑카 라메 극단을 만들어 평생을 함께 활동하는데요. 두 사람은 1950년대 국영 방송국에서 제작한 코미디 드라마에 출연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지만 부패한 권력을 폭로하는 풍자가 문제가 되어 블랙리스트로 찍혀서 무려 15년 동안 방송국 출연을 금지당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다리오 포는 국가에서 운영 중인 대극장에서도 퇴출당하는데요. 오히려 다리오 포는 부르주아 극장에서는 공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야외 광장이나 시민회관, 공장과 소극장을 유랑하며 꿋꿋하게 연극 활동을 이어갑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다리오 포는 다음과 같은 수상소감을 남깁니다. 오랜 세월 극우 세력의 폭력과 모욕을 함께 견뎌준 아내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풍자는 권력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권력은 웃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노벨상은 부패한 권력의 부당함을 기꺼이 세상에 알리려 했던 이 세상 모든 광대들을 위한 보상입니다.
1947년 3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레지 드와이트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며 재능을 인정받아 11살에 영국 왕립음악원에 입학하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5년 만에 음악원을 자퇴합니다. 15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서 피아노 반주 일을 시작한 드와이트는 낮에는 출판사 배달원, 밤에는 술집 밴드 피아노 연주자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20살이 되기 전 3장의 싱글 앨범을 발매합니다. 하지만 3장의 앨범 모두 쫄딱 망해버리는 바람에 크게 실망하고 밴드를 그만두는데요. 드와이트가 20살이 되던 해, 레코드사에서 신인 작곡가와 작사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는데요. 레코드사는 쫄딱 망한 앨범을 3장이나 보유한 20살 청년이 믿었지 못했습니다. 마침 작사가로 지원한 사람이 보낸 글이 있어 여기 이 친구가 쓴 가사에 맞춰 노래 한번 만들어 봐 라며 테스트를 하는데요. 드와이트는 가사에 맞춰 무려 20곡이나 작곡해냅니다. 드와이트는 20살이 끝나가는 겨울 그토록 원했던 작곡가로 취직하게 됩니다. 레지 드와이트는 새로운 이미지로 활동하고 싶어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하는데요. 밴드 활동을 함께했던 엘튼 딘과 밤무대 공연 투어를 함께 다녔던 가수 롱존 볼드리의 이름을 각각 합쳐 자신의 이름을 정합니다. 새롭게 정한 그의 이름은 바로 엘튼 존. 오늘은 엘튼 존의 생일인데요. 비틀즈를 제외하고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뮤지션입니다. 생계가 어려워 밤무대 연주를 다녔던 15세 레지 드와이트는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뮤지션 엘튼 존이 됩니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만 독자를 만나고 작품으로만 평가받겠다는 뜻인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작가가 작품을 발표하는 순간 작가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인이 되어버리는데요. 다양한 매체에서 요구하는 요청에 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말과 글들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사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를 실천하려면 작품 외적인 모든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은둔해야만 하는데요.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작가님들이 계십니다. 3월 26일 오늘은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단편소설 작가인 황순원 작가의 생일인데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읽은 단편소설 소나기의 작가님이시죠. 황순원은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는 신조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자리에도 응하지 않는 은둔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작품 외에는 어떤 원고도 쓰지 않고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예박사 학위와 국가에서 수여하는 은관문화 훈장까지 거절했으니 대단한 결심이지 않나요? 책임질 수 있는 말과 글만 남기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황순원은 칠순을 기념해서 출판한 산문집 말과 삶과 자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판을 달리할 적마다 작품을 손봐오는 편이지만 해방전 신문 잡지에 발표된 많은 시를 거의 다 이번 점집에서 빼버렸고 이미 출간된 시집 방가에서도 27편 중 12편이나 빼버렸다. 무엇보다도 쓴 사람 자신의 마음에 너무 들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읽힌다는 건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빼버리는데 조그만치도 미련은 없다. (3월 27일) 오늘은 2003년부터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서 활동했던 노계아 조광현 님이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인데요. 치과의사를 은퇴하고 무려 53,839개의 답변을 하고 70% 이상 답변 채택률을 가진 네이버 지식인 할아버지. 놀라운 건 시력이 좋지 않아 매번 돋보기 2개를 사용해서 질문을 읽고 독수리 타법으로 한자 한자 쳐가며 답변을 완성했는데요. 답변에 대한 보상은 없기에 모든 답변은 남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사실. 왜 이렇게 답변을 열심히 했는지 물어봤더니 내 입장으로 돌아가 질문자가 나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알고 싶었을까. 그걸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답변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호 노계아는 푸른 녹, 들야, 즉 푸른 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중학교 때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왔는데요. 여름방학 때 고향집에 와서 마루에서 대문 밖을 내다보니 지평선 가까운 김포 평야가 보였습니다. 그때 나중에 커서 아우를 지으면 노계아로 지어야지 생각했습니다. 가장 낮고 평범하지만 각종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노계아입니다. 노계아 선생님, 가난을 견디며 공부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힘드실 땐 그걸 어떻게 견디셨는지요? 제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합니다. 태어나서 아직까지 몰랐던 진리나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기쁨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공부는 재밌는 것이라 생각해서 교과서뿐 아니라 신문 잡지나 라디오를 경청했습니다. 지식 습득에 혈안이 되다시피 하면 다른 고통이나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결혼할 때 체중이 5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는 일생의 출발선이 높은 위치에 계시니 마음만 고쳐먹으면 나보다 훨씬 성공하실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극작가 브레이트는 1939년에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라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뉴욕타임즈에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 시인으로 소개된 문병란 시인의 생일입니다. 1935년에 태어난 문병란 시인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군사독재와 5.18 광주사태 등 한국 근대사의 어두운 시절을 모두 경험한 세대인데요. 서정시를 써서 등단하였지만 브레이트의 시 제목처럼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를 살았던 시인은 저항시를 쓰며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
소개해 드릴게요. 희망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위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전통적인 클래식 악기가 아닌 디지털 전자악기인 신디사이저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작곡가. 전 세계 라디오 방송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앨범을 만든 작곡가.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미래 도시를 음악으로 채워준 작곡가. 그리고 영화 불의 전차에서 달리는 장면을 설레게 만들어준 작곡가.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주제가의 작곡가. 반젤리스. 3월 29일 오늘은 그리스의 작곡가 반젤리스의 생일인데요. 전통악기가 주류인 음악시장에 신디사이저의 디지털 사운드를 실험해서 일렉트로닉 뮤직과 프로그레시브 음악 분야에 일대 혁신을 일으킨 작곡가입니다. 반젤리스는 20대 때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키보드 주자로 활동하며 Rain and Tears 같은 엄청난 팝 히트곡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반젤리스의 진짜 전성기는 밴드가 해체되고 작곡가로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라는 사실. 30이 넘어 영국 런던에 네모 스튜디오를 설립한 반젤리스는 실험적인 앨범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영화 사운드 트랙 작곡에 집중합니다. 특히 1982년 영화 불의 전차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며 연주곡만으로도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싱글 차트 1위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우는데요. 불의 전차 OST는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도 연주됩니다. 아마도 올림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연주될 것입니다. 반젤리스의 불의 전차 음악과 함께 오늘 하루 즐겁게 가슴 뛰길 응원합니다.
1874년 스페인의 외딴 별장에서 끔찍한 그림이 발견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기 어린 표정으로 무언가를 질근질근 씹어먹고 있는 남자.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가 잘린 인육을 먹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린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인데요. 궁정화가로 일하며 자신이 목격한 권력의 부패와 전쟁의 참상들을 기괴하고 몽환적인 그림으로 폭로합니다. 3월 30일 오늘은 프란시스코 고야의 생일인데요. 스페인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고야는 천재라 불리는 화가들의 생애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14살 때부터 그림을 배우며 왕립 아카데미 공모전에 도전하지만 출품할 때마다 계속 낙선합니다. 직물 공예방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고야는 10여 년 넘게 그림 실력을 꾸준히 연마한 끝에 30대 중반부터 초상화를 잘 그리는 화가로 이름을 알리는데요. 당시 화가들의 가장 큰 수입은 돈 많은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 초상화 장인으로 소문난 고야는 화가로서 가장 높은 지위인 스페인 공정화가로 임명되어 부와 명예 모두 성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46세가 되던 해 고야는 콜레라를 심하게 앓는데요. 후유증으로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때부터 고야는 집안에 틀어박힌 채 그동안 그렸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어둡고 기괴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나폴레옹의 스페인 시민 학살을 직접 목격하고 그린 마드리드 1808년 5월 3일은 전쟁의 잔인함을 알린 기록화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야의 끔찍하고 어두운 그림들은 욕망으로 인해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이 만든 지옥을 조심하라는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메시지 같은데요. 고야는 자신의 판화 그림 모퉁이에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인데요. 1809년 오늘은 도스토옙스키, 체홉 등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문화적 스승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 문학의 선구자 니콜라이 고골의 생일입니다. 고골의 외투란 1842년에 발표한 고골의 단편소설인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관청에서 서기로 일하는 아카키 예비치는 낡아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외투를 버리고 새로운 외투를 구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난한 그는 밤에 촛불 켜는 것도 아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드디어 새 외투를 구입하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들을 만나 외투를 뺏기고 맙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게 찾아가 빼앗긴 외투를 찾아달라 부탁하지만 무시당하고 높은 관리를 찾아가 부탁도 해보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경멸과 비난뿐. 상실감에 빠진 그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날 이후 페테르부르크의 밤거리에는 유령이 나타나 지나가는 행인들의 외투를 빼앗기 시작하는데요. 그를 비웃고 경멸했던 관리의 외투가 빼앗기자 유령은 사라집니다. 고골이 쓴 또 다른 단편소설 코. 이 소설은 정말 기발한데요.
8급 하급관리 꼬발료프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자기 얼굴에서 코가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그는 사라진 코를 찾기 위해 헤매다가 자신의 사라진 코가 5급 관리만 쓸 수 있는 깃털 장식 모자와 대검을 차고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꼬발료프는 과연 자기 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벌레가 되어버린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지만 고골의 코는 카프카의 변신보다 무려 80년이나 일찍 쓰여졌다는 사실.